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 이보은의 사계식탁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요즘 장바구니 물가 고민되시죠? 저렴한 재료로 만드는 조림과 볶음 반찬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먼저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일 계획이고요. 또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계획도 공식화했는데 국민들의 자산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저평가받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 성장까지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제 관련해서 민생 토론회가 있었죠.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면서 세제 지원 강화, 그리고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등 기본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고요. 증권거래세를 현재 0.18%에서 2025년도까지 0.15%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 한도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리기로 했고요.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의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차 상환 기간 제한, 대주 담보 비율 인하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또한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되는데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올해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것저것 금융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도가 높아진 거는 좀 올리고 해서 이익이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겨울철을 맞아 제주도 북부 해안에 밀려오는 쓰레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쓰레기의 정체는 중국이나 전남 등 육지에서 떠밀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대체 쓰레기가 얼마나 떠밀려 오는 거예요? 네, 제주도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해양 쓰레기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수시로 바다 환경 지킴이를 투입해서 치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바다 환경 지킴이 236명이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하면서 쓰레기를 치워왔다고 하는데요. 한 바다 환경 지킴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겨울 초입부터 해양 쓰레기가 치워도 계속 올라오면서 쌓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해부터 중국어가 쓰인 쓰레기가 특히 많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 중국에서 버리면은 그게 둥둥둥둥 해가지고 제주 북부로 오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제주 북부로 중국발 해양 쓰레기가 밀려드는 건 바람과 해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제주에는 강한 북서풍이 불고요. 때문에 해류도 남쪽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또
중국 현지 바다와 강에 버리는 쓰레기 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줍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제주도가 수거한 지역 해양 쓰레기 양은 2021년도 기준 한 해 22,082톤으로 그 2년 전인 2019년도보다 무려 10,000톤 정도가 늘었습니다. 아니 저거 그냥 봐도 걱정이 되네요. 저 해안가에 밀려오면 밟으면 다치는 거고 저거 썩으면 또 그 악취나 이런 거 어떡하고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싶은데 배류하고 바람에 의해서 일로 온다니 중국에다가 저 치우는 값을 청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요, 같은 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잔다. 했습니다. 이러한 응답 비중은 특목고 자율고보다는 일반고가 높았고요. 교과목별로는 예상하셨다시피 수학 시간이 가장 높았습니다. 와, 뭐 4명 중에 1명이면 정말 잠자는 교실이다. 이렇게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연구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 실태를 분석할 목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교사 1,211명,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생 4,340명이 참여했는데요.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떠올린 수업에서 반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답해달라고 물었습니다. 문항 가운데 우리 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는 편이다. 이런 항목에 27.3%가 동의를 했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28.6%로 동의 비율이 높았고 자율고는 17.9%, 과학고 14.3%, 외고 13.1% 순이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보면 수학이 29.6%, 영어가 28.9%로 순위를 달리했습니다. 잠자는 교실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예, 연구진에 따르면 여러 수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수업을 재미있게 하면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고요.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학생들이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수업 체제 등의 변화를 꾀하고 교수학습 평가도 개선을 하고 수업 혁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연구진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 학창 시절도요. 그거 이렇게 한 번 놓치면 뭐라고 선생님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맞아요. 그냥 멍하다가 자요. 네. 아, 이게 반복되는 건데 아유,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게 참 걱정입니다. 아유,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대중교통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원래는 올해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2달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뭔가를 돌려받는다. 일단 좋은 건 알겠는데 K패스가 정확히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K패스는 한 달에 15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바로 돌려받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환급 비율은 일반인이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집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알뜰 교통카드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알뜰 교통카드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알뜰 교통카드는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번 출발지, 도착지를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K패스는 지출 금액에 따라서 환급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외에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 가능합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요, 별도의 카드 재발급은 필요 없고요. 기존 교통카드로 이러한 K패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K패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늘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가랑가랑.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793년 1월 21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1793년 프랑스로 가봅니다. 1월 22일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날입니다. 루이 16세면 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처음 즉위했을 때만 해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려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지만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된 국왕이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민중에 이제 잡혀서 네. 반두대로 향했던 루이 16세. 왕위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루이 하면은 루이 14세부터 먼저 떠오르게 되죠. 족보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루이 14세가 72년 동안 왕위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후계자가 무려 증손자입니다. 증손자가 루이 15세고 이 15세가 단명한 거는 아니었지만 이 아들과 손자가 일찍 죽어요. 그 바람에 손자였던 루이 16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20을 막 넘어서 왕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몇 대 할아버지죠. 루이 14세와 15세의 허영과 낭비배에 비해서 소박하고 좀 온화한 성품이었고 문무에 능통했고 놀랍게도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자물쇠 만들기였다고. 그만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프랑스의 희망으로 이제 기대를 받으면서 왕이 된 거죠. 절대군주가 되기에는 뭔가 좀 평범하고 또 소심했던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이 16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죠. 네, 루이 16세가 15살 때 오스트리아 여제인 그 마리아 테레제의 딸이에요. 마리 앙뚜아네트와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의 나이가 14살이었어요. 15살, 14살의 결혼식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정말 세기의 결혼식으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한때 오스트리아 국왕 자리를 놓고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와 이 합스부르크가가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 둘이 손을 잡고 유럽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축복 속에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는데 소문에 동성애를 한다. 또 남동생 백작들과 방탕한 생활을 한다. 이런 구설수까지 퍼지게 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뭐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루이 16세가 즉위하고 그 국민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루이 16세는요, 무엇보다도 참 불운한 왕이었어요. 왕이 됐을 그 시기에 참 그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계급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서 귀족들은 매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아주 사치스러운 그 호화로운 그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기 직전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악의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극심한 추위, 식량 생산 감소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이 귀족들의 사치와 재정 고갈의 위기를 느끼고 개혁을 시도했는데 이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맙니다. 네, 국가의 재정 난에 굶주림에 귀족들과 갈등까지 이 뭐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차오를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이었어요. 여기에 프랑스가 개입을 합니다. 독립전쟁은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8년 동안 벌인 전쟁인데 프랑스는 자기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단지 적국인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독립전쟁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1789년 프랑스 총수입이 4억 7,500만 리브르였는데 루이 16세가 8년 동안 미국 독립전쟁에 지원한 돈이 약 20억 리브르. 몇 배야. 1년 평균 2억 5천만 리브르를 그러니까 총수입의 반 이상을 여기에 투입을 한 거예요. 결국 미국은 독립하는 데 성공했지만 독립한 미국은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과 교육을 합니다. 프랑스는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저 재정만 투입한 모양이 되고 말았죠. 아니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전쟁만 신경 쓰면 어떡하나요? 결국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죠. 네, 프랑스에는 세 신분이 있었어요. 귀족, 카톨릭 고위 성직자, 평민 대표자가 모여서
이 삼부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삼부회에서 표결 방식에 불만을 품은 평민 대표들이 탈퇴를 해서 별도로 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16세가 이 국민의회가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무력으로 이걸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격변 속에 루이 16세가 국왕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자, 이런 중에 물가는 계속 뛰어올라서 빵 한 개 값이 하루 일당 값이 되는 와, 너무 이 정도로 올라갑니다. 여성들도 시위에 나서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구호를 외치게 되고 결국 베르사유 궁전까지 쳐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루이 16세 부부를 붙잡아서 파리 튠르티 궁으로 압송을 했고 여기서 국왕 부부가 국민들의 감시하에서 갇혀 지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네.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드세요. 이래가지고 더 화가 나서 유명하잖아요. 그게 도화선이 됐다면서요, 혁명이. 네, 그런데 그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요. 그 말은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장자크 루소의 자서전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공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소는 이 공주가 누군지 밝히질 않았고 이 책이 나올 때 마리 앙뚜아네트는 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아니었네요. 거죠. 네. 참 억울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된 건데요. 어쨌든 위협을 느낀 국왕 부부가 여기에서 프랑스를 도주해서 오스트리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것이 유명한 바렌 도피 사건이라는 건데 1791년 6월 20일 밤에 파리를 몰래 빠져나와서 왕비의 고향이죠. 오스트리아로 몰래 탈출하려다가 국경 근방까지 갔는데 거기 바렌이라고 하는 곳에서 붙잡혀서 다시 파리로 강제 송환이 됐습니다. 아니 국왕이 조국하고 국민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네, 이 사건은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를 샀어요. 이 도피는 혁명 정부를 거부한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그나마 입헌 군주정의 형식으로 루이 16세를 인정하려던 사람들조차 이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이 해외 도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공개 처형이 결정이 되는데요.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먼저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고 그로부터 10달 뒤죠. 10월 16일 마리 앙뚜아네트도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왕과 왕비의 처형으로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단락되고 프랑스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죠.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46년입니다. 1월 17일로 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46년 1월 17일은 해군사관학교의 전신 해군병학교가 창립된 날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군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수군이 약하면 외세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요. 해군사관학교는 6해공 3군 가운데 가장 먼저 1946년에 개교한 사관학교입니다. 네, 우리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해군, 하얀 제복 입고 전투함에 쫙 서 있는 모습 보면 참 멋진데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네,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한 해군의 아버지는 고 손원일 제독입니다. 제독이 뭐냐면요, 군인 중에 별단 사람을 육군은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해군은 제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청년 손원일은 독립된 조국에 해군을 만들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남경의 중앙대학 항해과를 졸업한 다음에 상선을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때 강대국의 해군을 보면서 그 꿈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무역해서로 큰 돈을 벌어서 임시정부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독립을 기다렸는데 1945년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그는 일주일도 안 돼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해군 건설에 초석이 될 해사대라고 하는 것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1일 날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을 창설하는데요. 여기서 퀴즈. 왜 11월 11일이었을까요? 정답! 네. 제가 어제 또 손원일 제독의 아들인 손명원 대표를 직접 만나서 야, 이거 만나가면 뭐 할 말 없네.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네네. 그 11월 11일 듣기로는 11시였다 그래요. 네. 그 십자와 일자를 합치면 선비 사자가 돼서 그게 이제 젠틀맨 정신이죠. 어허. 해군의 정신. 어. 그래서
11월 아니, 11일 11시였다. 저는 이거 한 포 딱 이거 두 개 딱 해가지고 내가 그건 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어요. 정답입니다. 이거 만나고 보는 이거 반칙 아닙니까, 근데? 이 손재독의 평소 생각이 해군은 신사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선비잖아요. 그래서 11을 위아래로 쓰면은 선비 사자가 돼요. 오. 그래서 선비 사자 3개가 겹치는 11월 11일 11시에 해방병단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맞췄어. 무려 1894년에 조선 수군이 폐지된 지 51년 만에 해군이 부활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 자, 처음부터 해군은 신사여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시작을 한 건데 그럼 해군사관학교는 어쩌다 만들게 됐을까요? 네, 그 후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손원일 제독은 12월에 사관후보생을 모집을 했는데 첫 모집이었는데 10대 1의 경쟁률을 오. 보였고요. 와. 이듬해 1월 17일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해군병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교훈이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인데 이것이 7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당시 해방병 단장을 맡았던 손재독은 해군병학교 초대 교장직을 겸했고요. 같은 해 6월 해방병단은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을 했고 손재독이 그 총사령관을 또 맡았습니다. 1947년 11월 11일 해방병단 창설 2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손재독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각오와 포부는 충무공 정신을 계승해 일단 유사시에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으로서 오로지 조국 광복과 융성에 초석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해군으로 정식 발족을 합니다. 그 뒤에 해안 전투를 위한 육전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949년에는 해병대가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까지. 정말 그 해군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릴만 하네요. 근데 네. 해군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있다면서요. 네, 손재독이 해군의 아버지라면 그 부인이 당연히 어머니. 해군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죠. 누구냐면 홍은혜 여사인데요. 아. 우리 해군 창설 초에 군함이라고 할 만한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금 운동을 벌여서 미국에서 전투함을 사자. 그래서 함정 건조기금 객출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장병과 국민 모금 운동을 벌이게 됐는데 1만 5천 달러를 모금하거든요. 이때 손재독의 부인이었던 홍 여사가 장병 부인들을 모아서 삭바느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투함 구입 자금으로 보탰다고 합니다. 홍 여사가 해군에 미친 영향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군가가 없어서 일본 군가를 개사해서 부르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손재독이 만든 가사에 곡을 만들어서 한국 최초의 군가 해방행진곡을 발표했습니다. 야. 이후에도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의 대표적인 군가인 바다로 가자, 해군사관학교 교가 등 다수의 해군 군가를 홍 여사가 직접 곡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네. 야, 정말 두 부부의 삶이 그 해군의 역사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해군이 전장에서 대단한 맹활약을 한다면서요. 네, 6.25 전쟁 당시에 4기에서 7기 생도 전원이 전투에 참가했고요. 창원지구 신미도 전투에 참가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자, 손재독이 직접 미국에 가서 구입한 백두산함은 6.25 전쟁 당시에 대한해협 전투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렸고요. 조선해안경비대가 국군으로 편입되면서 손재독은 대한민국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 해군 지금도 뭐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죠. 네, 월남전에도 파병됐고요. 그 뒤에 연평해전, 서해교전, 이라크 파병, 아덴만 여명 작전 어느 곳에라도 국가의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면서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있고 자 해역을 통제하는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 1월 18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0년 1월 18일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가 내란 방조죄로 구속된 날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면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전두환 측이 기습적으로 정승화를 연행했고요. 정승화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공범으로 몰려서 군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하루아침에 육군 최고지휘관에서 2등병으로 불명예 전역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보셨을 거예요. 맞죠, 네. 별 넷입니다. 별 넷.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정승화 대장 이걸 이제 별 둘 전두환 소장이 총과 칼로 연행을 한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런 하극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네, 1979년 10월 26일 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후에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자동적으로 계엄사령관이 되고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김재규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마치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거침없이 권력을 행사해요. 군 검찰뿐 아니라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중앙정부 부처 차관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서 현안 보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야. 네, 이 자기보다 훨씬 계급이 낮은 전두환이 월권을 이렇게 점점 행사하고 있으니까 참모총장인 정승화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이용해서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군 조직에 사조직이 있었어요. 야. 하나회라고 하는 것. 하나회. 이 하나회가 군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인사개편으로 하나회 장교들을 축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종장교 출신이었던 비하나회 장태환 소장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해서 하나회 측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보가 하나회 측에 다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두환 자천 소문이 떠돌고 이러면서 대비책을 만들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또 기존 육군 지도부였던 정승화 세력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아마 이 소식을 두고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전두환이 그냥 당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 발 빨리 움직여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뒤에 군부를 장악할 하극상을 계획을 합니다. 뒤에 노태우의 증언에 따르면 전두환은 이미 11월 초에 정승화 총장을 체포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체포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승화가 12.6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한 것을 문제 삼기로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으니까 김재규와 공모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를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네.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전두환 소장이 대통령을 찾아가죠. 네, 1979년 12월 10일 저녁에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면서 동시에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정승화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경복궁 옆에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이라고 한 곳에 하나회 인사들이 전부 결집을 해요. 그리고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군대를 보내서 정승화를 제압하고 납치를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육군 참모총장 이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구했는데요.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수사 과정의 단순 진술만으로는 절대 정승화 체포에 동의할 수 없다. 합동수사본부의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과 상의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재가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육군 참모총장하고 보안사령관, 대통령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국방장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국방장관 어디가 있었습니까? 노재현 네. 국방장관. 그 당시 국방장관인 노재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인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정승화 참모총장 연행할 때 총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건 거의 쿠데타 상황이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국방부 장관이 야. 도망을 가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예요. 한미연합군 사령부로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뒤늦게 국방부로 와서는 거기에서 반란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자, 노재현이 하나회 압력으로 정승화 체포 동의안에 서명을 했고 이걸 이제 최규하 대통령에게 들이미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체포를 재가할 수밖에 없었죠. 네, 결국 정승화 참모총장이 체포되고 나서 하나회가 완전 권력을 장악을 하죠. 네. 사건 이후 하나회가 대한민국의 군권을 모두 장악을 했고요. 이것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광주 민주항쟁을 촉발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신군부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최규하도 신군부의 하야 압박에 이어서 이 같은 해 8월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 한 달 뒤인 1980년 9월에 전두환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전두환은 1988년 2월부터 7년 동안 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해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12.12 사건의
공범이죠. 노태우가 1988년 2월부터 제13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럼 체포됐던 정승화 총장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네, 거의 납치예요. 납치당한 정승화 총장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요. 이 강도 높은 조사라는 건 되게 고문을 고문이- 받았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끌려간 곳에 고문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희가 날 고문할 모양인데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고문을 당할 수는 없다. 고문을 당하더라도 사표를 낸 뒤에 당하겠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놈의 XX가 아직도 자기가 참모총장인 줄 아나? 라는 대꾸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정승화 참모총장의 까마득한 부하예요. 역시 군인이었어요. 하극상이죠. 이런. 이후 정승환 군사재판에서 내란 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불명예 전역을 했는데 대장에서 이등병까지 무려 17계급 강등이었습니다. 1980년 6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됐고 1981년에 사면 복권됐지만 군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최종 선고되면서 18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전두환 네. 노태우는 김영삼 정부에 와서 12.12 군사 반란 주동자로 체포돼서 그때 재판을 받은 거고요. 네, 1996년 12월 16일 이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사형에서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으로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으로 최종 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1997년 12월 22일 특별 사면으로 모두 석방이 됐어요. 12.12 이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도 다 만족스럽게 완료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아픈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1993년 1월 20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3년 1월 20일은 세기의 연인이라 불리는 할리우드 대표 배우 오드리 헵번이 생誕한 날입니다. 최고의 배우죠. 네, 20세기 최고의 미녀라는 찬사를 받은 오드리 헵번은 1950년대, 60년대를 상징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사랑을 받았고요. 특히 말년에는 세계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대장암 투병 끝에 이날 63살의 날 일기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네. 오드리 헵번은 정말 전 세계인의, 그러니까 지구인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런 배우고 그런 아름다운 외모 못지않게 아름다운 마음씨가 귀감이 된 네. 그런 배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직도 그 SNS 아이디 보면 오드리 헵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의 로망이죠. 그리고 오드리. 오드리. 아니 지금 저 뒤에 사진만 봐도 예.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뭐 촌스럽거나 아, 최고죠. 너무 멋지고 예쁘죠. 당시 나왔던 영화들만 봐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쁜데 근데 어린 시절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네, 오드리 헵번은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파시즘에 빠져서 오드리 헵번 6살 때 가출을 해서 나치에 적극 동조됐고 아버지가 떠나버렸으니까 오드리 헵번은 어린 시절을 어머니와 함께 네덜란드와 영국을 떠돌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의 와중에 오드리 헵번은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때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녀를 구해준 것은 바로 유니세프의 전신인 국제구호기금이었습니다. 이 기억이 그녀가 훗날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가 됐죠. 근데 참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쓰레기도 먹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지냈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스타의 배우의 길에 되게 됐을까요?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드리 헵번이 영국에서 연극 영화의 단역 배우로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명 시절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드리 헵번의 본격적인 스타덤은 1952년 프랑스 작가 콜레트의 원작을 무대화한 연극 지지 초연에 캐스팅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24살 때인 1953년에 당시 명장이죠. 윌리엄 와일로 감독의 영화 로마의 휴일에 여주인공 로마의 앵공적에 휴일. 발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 아, 라는 말이 딱일 정도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합니다. 이 로마의 휴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유럽의 어느 왕국의 공주예요. 이 공주가
자, 평소 이 평민들의 생활은 어떤가 하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 로마에서 그 체험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레고리 팩 등장하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아유, 저 영화 몇 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 계단에서 아이스크림 다 먹죠. 네. 그때 저 스쿠터가 엄청 팔렸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 정도로 영화의 파급력은 대단하고 네. 오드리 헵번 하면 또 뭐 영화들이 너무 많이. 네, 그 영화에 로마의 휴일의 영화에 나오는 진실의 입. 아, 그거. 네, 네, 손을 넣으면 이거 잘못하면 잘린다고 하는. 네. 아, 그땐 저는 그 어릴 때 그 영화 보면서 정말 잘리나 정말 궁금했어요. 자, 이 영화 한편으로 그녀는 정말 유행의 중심이 됐고 여성들의 우상이자 만인의 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 오드리 헵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티파니에서 아침. 예? 여기서 그 오프닝 장면은 세계의 가장 멋진 명장면의 하나로 꼽히고 있잖아요. 네, 오드리 헵번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가 로마의 휴일과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 영화죠. 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는 여주인공 홀리 역으로 등장하는데요. 특히 오프닝 장면에서 오드리 헵번이 새벽녘에 티파니 보석상 앞에 서서 블랙 원피스와 선글라스,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채 커피와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지금까지도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리버 그 OST 들어간 거죠? 지금 이제 와서 바로 부르시죠. 문리버 여기까지. 뒤에 가사는 몰랐어요? 이거 알죠? 알지. 네. 맞아요. 그 영화의 오프닝 장면만큼 유명한 장면이 바로 오드리 헵번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문리버를 부르는 요 모습이에요. 이 장면은 홀리가 시골 출신 여자라고 하는 배경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녀의 순진함, 천진난만함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이 곡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받았고 그래미상 올해의 음반으로 뽑혔고 영화 주제곡을 넘어서 오드리 헵번의 주제곡이 됩니다. 네. 아, 이렇게 전 세계인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인 오드리 헵번이었는데 또 결혼 생활도 좀 순탄치 않았다고요. 네, 어려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충격 이것 때문인지 오드리 헵번은 늘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로서의 명성보다는 한 남자의 아내로 헌신하는 삶을 원했는데요. 로마의 휴일로 스타가 된 지 1년 만에 12살 연상의 배우이자 제작자 멜 펠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멜 펠러는 자기도 영화 배우였는데 늘 오드리 헵번의 명성에 가린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잦은 외도로 인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혼을 한 뒤에는 이탈리아의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와 결혼을 했는데 이 도티 역시 빈번하게 외도를 했고 이 외도가 늘 신문 기사에 가십거리로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 도티와의 결혼 생활도 이혼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뒤에 오드리 헵번은 소울메이트이자 마지막 남자 로버트 월더스를 만나는데 다시는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로버트는 오드리 헵번이 죽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찾은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오드리 헵번은 인생 2막을 시작하는데 그 인생 2막이 지구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자선 활동에 아주 활발한 역할을 하죠. 네, 그 인생 2막이 더 감동적이에요. 영화에서 은퇴한 오드리 헵번이 1988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세계 곳곳의 구호 지역을 다니면서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오지든 전장이든 전염병 지역이든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선 기금을 모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구호 활동이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녀가 구호 활동을 위해서 찾아간 곳은 수단,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전 지구에 50여 곳이 넘었습니다. 야, 정말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는데 이 오드리 헵번이 그 구호 현장에서 스타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녀는 기꺼이 이 어린아이들을 보듬어 안았어요. 어린이들 속에서 누구보다도 밝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 없는 어린이가 지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호텔에 앉아 페트병에 든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이건 저의 희생이 아니라 제가 편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배우 시절에도 인터뷰를 잘 안 했는데 오히려 인터뷰를 자청하면서 구호 메시지를 알렸어요. 어린이 1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이 전 세계 신문의 헤드라인이 됐고 세계적인 기부 문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드리 헵번 자신도 전쟁 난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픈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때 자신의 건강은 또 굉장히 안 좋았었다고요. 네, 오드리 헵번의 정열적인 구호 활동은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정작 그녀는 나날이 쇠잔해졌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소말리아였는데 이 소말리아에서 진통제로 고통을 참으면서 겨우 일정을 소화해내요. 소말리아에서 돌아온 이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요. 이미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져서 의료진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1993년 1월 20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다웠던 생을 마감합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배우 오드리 헵번은 전 세계인에서 받았던 사랑을 제대로 돌려줄 줄 아는 진짜 스타였습니다. 20대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뿐 아니라 60대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 진짜 젊었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나이 들어서는 아까 보셨잖아요. 나이 들면 내 얼굴에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네. 와 한 그 자태가 너무 멋있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예. 네.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요새 주부님들이 고민이요. 장바구니 물가가 왜 이렇게 지금 맞아. 올랐나. 그게 가장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제철이면서도 가성비도 굉장히 훌륭한 요 재료를 쓰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 해서 저렴한 집밥 한상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좋다. 바로 네. 요새 딱 먹어야 됩니다. 양밀입니다. 네. 양밀이 제철이 지금 1월에서 2월이거든요. 지금 딱 드셔야 이 양밀이의 아주 고소함과 양밀이가 갖고 있는 각종 영양 성분을 그대로 흡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양밀이와 함께 우리가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말려놓은 요 무말랭이와 함께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양밀이 무말랭이 조림을 오늘 선보일 맛있겠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뭐 국물 낼 때 이거 빼놓으면 아주 섭섭하잖아요. 네. 바로 다시마입니다. 네. 이 다시마를 이용을 해서 건 꼴뚜기를 같이 넣고 볶음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굉장히 아주 얕은 맛이 있어서 혹시 새우볶음 또 멸치볶음 실증 날 때 요거 잡수시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조림과 볶음 두 가지 집밥 메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겨울 제철 양미리에다가 달콤한 무말랭이까지 이거 뭐 집 반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건껄뚜기 볶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멸치볶음에 질린 사람들이 한번 또 도전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밥도둑일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일단 양미리부터 먼저 선을 보일 건데요. 양미리가 뭐더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요게 바로 양미리입니다. 요거. 양미리는요. 어떤 걸 골라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거 골라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되시죠. 네네. 이 양미리는 뼈째 먹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미리는 고칼슘, 고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내장까지 같이 먹어도 괜찮고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요거 이렇게 시장에 쫙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상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깔 좋아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 때깔이 곱습니다. 때깔 봐야 되구나. 태백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말려진 걸 고르시는 게 좋고요. 중간중간에 살집이 터지거나 내장이 나와 있어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양미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40미, 30미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요게 한 13,000원, 12,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마리, 40마리에 12,000원, 13,000원이면 굉장히 가성비적으로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값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들이 13,000원이 뭐가 값싸요? 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요새 밖에 나가니까 생선이 한 마리에 10,000원 단위가 넘더라고요. 한 마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미로 네. 로 말씀을 드리니까 훨씬 더 값싸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미리를 한번 우리가 요 두릅에서 빼가지고 손질을 한번 할 텐데요. 이렇게 두릅에서 빼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양미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얼려진 상태를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양미리는 꼬들꼬들하게 좀 말려져야 맛있으니까 우선은 구입을 해오세요. 구입을 해오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양미리를 나는 30미를 오늘 뭐 한 며칠 새에 다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드시지만 나는 손질해서 조금 보관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대가리 떼고요. 네. 요 안쪽에 보면은 내장이 있습니다. 물론 내장을 다 먹으면 굉장히 좋은 생선이지만 오래 보관했다 먹을 때는 내장을 빼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뺀 다음에 소금물에 살짝 헹궈서 물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랩이라든지 비닐에다가 조금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양미리 생각나는 한 4월이나 5월철에 이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이제 조림을 할 거니까 요게 지금 구입해 온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깨끗하게 소금물에 먼저 좀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소금물에 씻고 그다음에 요 생선의 머리와 저는 내장을 같이 씁니다,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 내장이 지금 굉장히 싱싱한 양미리를 저희가 구입해 왔기 때문에 내장이 아주 맛있어요. 고소하고. 네. 그래서 딱 요렇게만 준비를 합니다. 요렇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고 꼬리만 한번. 네, 꼬리만 이렇게 잘라주고요. 요거 그냥 졸였을 때 자르지 않고 바로 그냥 요 상태로 졸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에 있는 내장도 터지지 않고 지금 양미리가 다 알배기예요. 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알까지 다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옆에 보시면 양미리가 제가 약간 꾸들꾸들하게 말려야 좋은데 약간 얼려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른 팬에 이렇게 한번 구워냈어요. 이렇게 한번 구워내면 우리가 조림을 했을 때 안에 있는 내장이 터지지 않고 살집이 깔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고요. 또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꾸덕꾸덕하면은 살집이 어떻죠? 굉장히 쫀득쫀득하잖아요. 그 쫀득이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불에 한번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구워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양미리를 그냥 저렇게 구워 먹기도 하죠. 아이 그럼요. 요거 바짝 구워서 잡수시면 좋은데요. 청양고추 착착착 썰고 마요네즈에다가 간장 조금 해가지고 잘 섞은 다음에 네. 레몬즙만 쭉 짜서 아, 그거 맛있겠다. 그거 찍어 이거면 잡수시면 그럼 통으로 이렇게 딱 먹어도. 아이 그럼 통구이 알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와. 아주 맛있죠. 통 씹히는 통구이를 먹을 때 안쪽에 알 씹히는 소리가 아작아작 들려요. 맞아요. 안에 알 들어있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도루묵 같이. 네, 그럼요. 네. 요거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런 거 구입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행복한 아침에서는 이렇게 제철 요리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또 그 지역 분들이 네, 또 그래요. 많이 맞아요. 그렇죠. 상생이 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젖은 면보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젖은 면보를 왜 준비를 했냐면 이 젖은 면보에다가 우리가 작년 겨울 무렵에 만들어 놨던 무말랭이를 조금 놓는데 우리가 조림을 할 때 이 무말랭이는요. 물에다가 헹궈 놓잖아요. 그럼 이 무말랭이가 이 조림장 물을 다 먹기 때문에 양미리에는 조림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젖은 면보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 없이 준비를 합니다. 물기 없이 준비를 하면 저거 딱딱해서 어떻게 먹지? 제가 이제 그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말끔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요거까지 이제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이 무말랭이, 그러니까 양미리와 무말랭이 조림 안에 들어가는 채소가 있죠. 당연히 뭐 풋고추나 청양고추 좀 준비해 주시고요.
빨간 고추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조림에다가 요 쪽파 조금 뿌려주시면 굉장히 예뻐요. 자, 그랬으면 이제 깊이가 있는 후라이팬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달궈주시는데 네. 여기에다가 저희가 식용유도 넣을 거고 물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인 씨 똑똑하잖아요. 네. 물부터 넣을까요? 식용유부터 넣을까요? 식용유. 왜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유를. 자, 느낌입니다. 땡! 땡이에요. 아니요. 아, 물부터 넣어. 식용유부터 먼저 넣고 물 넣잖아요. 여기 튀어올라. 튀기고 뭐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머님들 이렇게 달궈놨으면 물부터 먼저 넣으세요. 자, 그럼 이제 물이 이제 끓을 거란 말이에요. 물이 끓을 때 끓기 바로 직전에 식용유를 넣으세요. 그러면 윤기가 좀 생기겠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요리는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네. 요 순서를 지키시면 화상당할 염려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야 무말랭이를 졸였을 때 무말랭이가 굉장히 윤기가 나게 졸여집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무말랭이를 넣어줘요. 헉, 무말랭이를 이렇게 물이 많은 데다가 넣어줘도 될까요? 걱정하시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다 몇 번씩 해보고 나왔잖아요. 든든해요, 정말. 쌤 요리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무말랭이를 넣어요. 왜냐하면 저 무말랭이를 닦아서 하면은 계속 수분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물에다가 식용유 약간 하고 요 무말랭이를 저어서 요 물을 졸아들게 만들면 무말랭이가 적당하게 익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레시피에도 안 쓴 팁이에요. 어머, 먹어보니까 무말랭이가 약간 아린 맛이 나요. 그쵸? 그럼 아린 맛을 좀 없애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미리 무말랭이를 닦지도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무말랭이를 아린 맛 안 나게 하죠? 바로 그게 여기 설탕이에요. 요 끓기 바로 직전에 설탕. 설탕을 솔솔솔솔 무에다가 뿌려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무에 설탕이 흡수되고 식용유도 흡수되고 이 물도 흡수되면서 아린 맛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아주 슬기롭게 양미리 무말랭이 조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머리를 썼나요? 아니, 전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무말랭이하고 고구마 말랭이를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네. 저걸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네. 자, 그랬으면 이 물을 어느 정도 끓여야 되냐면은요. 양념장이 스며들도록 뿌려야 되거든요. 자, 그랬으면 제가 지금 한 컵 반을 물을 넣었어요. 네. 왜 한 컵 반을 물을 넣냐면 이래야 무말랭이가 제대로 익혀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끓여질 때 여기에다가 양념을 이제 하시면 돼요. 간장. 그다음에 국간장, 그리고 국간장 넣기 전에 옆에 불을 조금 켜놓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진간장과 국간장 같이 같이 들어가네요. 쓰시는군요. 네, 같이 넣어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실청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조림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러면 막 끓고 있을 때 이제 양미리를 넣으세요. 양미리 들어간다. 야, 주인공 입장입니다. 입장. 양미리를 넣어주세요. 선수 저건 입장이라고. 처음 보는 거예요. 양미리면 양미리고 말랭이면 말랭이인데 양미리, 무말랭이 무말랭이. 조림이거든. 네. 원래 양미리 조림만 하잖아요. 그죠? 네. 왜 제가 무말랭이를 넣냐면요. 여기에다가 물을 하잖아요. 그럼 물론 시원한 맛은 있는데 그 조림의 쫄깃쫄깃한 그 식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무말랭이를 넣기 때문에 이 무말랭이를 넣게 되면 훨씬 더 식감이 살고 그다음에 쫄깃쫄깃해지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맛이. 네. 안 먹어봤던 거라. 네. 통통하니 맛있겠네요. 예. 항상 그 우리 행복한 아침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던 맛을 느끼니까. 저기 요즘에 주문진 가면 네. 여기 막 많이 주문진하고 잡혀있던데, 주문진 강원도에 하니까. 가면 양미리 조림이 요새 많이 나와 네.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진 마늘하고요. 그다음에 다진 생강을 약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엿까지 좀 넣어주세요. 아주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네. 밥도둑일 것 같아요. 또도. 졸여요. 이렇게 해서 야, 졸여주세요. 자, 졸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미 완성된 게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기대됩니다. 이렇게 조림 어머나, 이제 만들어졌어요. 어. 자, 그럼 여기에다가 보세요. 아까 무말랭이를 넣었는데 무말랭이가 흥건해지지 않고 네. 조림장에 완전히 스며들면서 네. 무말랭이는 무말랭이대로 양미리는 양미리대로 지금 간이 다 맞았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냐 하면 바로 요걸 하면 돼요. 아, 청양고추 또는 청양고추랑. 풋고추 넣고요. 홍고추도 넣고요. 네. 여기에 쪽파도 넣습니다. 색이 확 사네요. 정말. 확 살아났죠? 근데 양미리가 터진 게 여기에다가- 하나도 없네. 네. 네. 제가 아까 미리 구워서 했잖아요. 네, 아. 통깨까지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버무려요. 그러면 색깔도 이쁘고 야, 굉장히 비주얼 맛도 어떡할 거야. 이쁘겠죠. 음. 이제 요거를 이제 잡수시면 돼요. 네. 요거를. 시식 시간이 왔네요. 네, 아우 기대됩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담아 드릴게요. 그렇잖아. 식사 시간 다 됐다. 맛있게 먹자. 옛날에 캠핑 갔을 때 이 노래 불렀는데. 이렇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뭘 먹는 시간. 요거는 어우. 뼈째 다 드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꼭꼭 씹어 드세요. 대가리도 먹어요? 나 대가리는 제가 아까 다 잘랐어요. 네. 네. 근데 먹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저 뒷그림에 대가리가 나와 있길래. 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졸여진 상태니까 이게 굉장히 맛있죠. 제가 그리고 좋아하는 무말랭이까지. 네, 한 마리만 더 주세요. 네. 네, 한 마리 더 줘요? 네네. 무말랭이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연해지는구나. 그쵸. 엄청 연해지죠? 아린 맛이 있어요? 아린 아, 맛 그래요? 없죠? 자, 세상에 와. 없던 야, 양미리 이거, 맛있네. 이거 먹어야 된다, 요즘에. 네. 요새 딱 잡수셔야 되는 게 양미리 이렇게 진짜 양미리 맛있네요. 조림이에요. 와, 안에까지 양념이 정말 쏙 빼가지고 와 씹을수록 너무 맛있어요. 양미리 나 양미리 씹을 때 맛을 잘 몰랐는데, 왜 일식집 가면은 왜, 뭐라 그러지? 걔네? 시사모라 그러던가? 아, 그냥 뭐, 그거하고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게 양미리 씹을 때 그 무말랭이 식감까지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요.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그 식감이 뭐 무말랭이 식감은 다 아시겠지만 양미리 식감이 너무 좋아요.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그쵸. 한번 말렸다가 또 구워낸 거라서 야 이거 맛있네요. 야, 이거 양미리의 새로운 발견이에요. 야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고소하면서, 네. 담백하죠? 같이 담백하고. 먹어야 근데 이게 주문진항에 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이제 지금은요, 지금 조금 전에는 주문진항이라 그러셨죠? 네. 이제는 동해에 삼척항에 앉아 계실 거예요. 벌써 이동입니까? 건꼴뜨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 제가 이제 건꼴뜨기하고 요 다시마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다시마는 요렇게 된 게 아, 2장 정도가 비닐에 담겨 있는데 그게 한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다시마를 국물에 쓰고 조림하고 그다음에 약간 쌀 우리가 약간 묵은 쌀이다 할 때 묵은 쌀을 햅쌀처럼 먹을 때도 이렇게 다시마 한 조각 밥에 넣고 먹으면 훨씬 더 햅쌀처럼 윤기가 나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물에다가 절대로 헹구지 마시고요. 또 젖은 면보를 약간 물기가 많게 준비해서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저렇게 미리 닦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흰 가루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 흰 가루들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건데 물에 헹궈도 되지만 물에 헹구게 되면은 요 건 다시마가 축 처지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식감이 조금 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닦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가위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자르는구나.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거 보통은 국물을 내고 네. 다시만 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요번 거는 다시마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에요. 네. 다시마의 서름을 좀 풀 시간이 왔네요. 이제. 네. 근데 다시마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라면에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왜. 아 그쵸. 네. 그 브랜드가 있죠. 네. 감칠맛의 대명사죠. 그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냈으면 이렇게 반으로 또 한번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젓가락하고 숟가락에 딱 올려져 한 입. 있는 네, 크기가 가장 먹기 좋고 손님상에 내기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딱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놔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바로 건꼴뚜기가 있어요. 건꼴뚜기는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소금기가 좀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없애고 조림을 해야지만 조림장도 짭짤하기 때문에 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 건진 거를 끓는 물에 하시는데 어떤 끓는 물에 하시느냐. 제가 지금 금방 바로 바글바글 끓여놨거든요. 요 쌀뜨물에다가 하시면 좋아요. 왜 쌀뜨물에다가 하면 좋냐면 이 쌀뜨물에 해야지만 우리가 단맛도 조금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쌀뜨물에 해야 약간의 그 바닷내음이 나는 싱그러운 맛이 아닌 비린 맛을 없앨 수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일단 다시마부터 데치세요. 근데 요거는 쌀뜨물에다가. 바로 데쳐요. 넣자마자 바로 꺼내요. 네, 꺼내요? 넣자마자 바로 꺼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국물을 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꺼내주시고요. 그러네. 오래 담가두면 그쵸. 국물 내고. 맞아요. 국물을 어떻게 내주면 의미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꼴뚜기를 데쳐요. 꼴뚜기 조림 맛있는데 옛날에 꼴뚜기. 병에다가 이렇게 반찬으로 싸가지고 꼴뚜기는 어느 정도 데치냐면 한 1분 정도 두셔야 돼요. 1분 정도 두셔야 꼴뚜기가 아주 야들야들하면서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꼴뚜기 조림이 굉장히 흔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건꼴뚜기가 약간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못 꼴뚜기가 안 잡히다 보니까 요새 건꼴뚜기는 아주 귀한 반찬이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데쳐서 넣어주세요. 옛날 백반집 가면 그냥 반찬으로 줘서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그게 인심이 바뀌어졌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비싸졌어. 식가격 때문에 그래서 네, 비싸졌는데 하기 쉽지 비싸서 않죠. 그래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귀해졌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건져야 되잖아요. 건지는데 열기를 빼야 되니까 찬물에 한 번 더 열기를 빼주세요. 꼴뚜기. 꼴뚜기 뽀송뽀송해지네. 그렇죠. 요걸 이제 졸이면 아주 맛있어져요. 어서 졸여줘서 내 입으로 들어와라. 맛있겠다. 자, 이렇게 됐으면 요것도 이제 건져요. 맑게. 그래서 이제 물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꽉 짜면서 어. 빼주세요. 그래야 물기, 수분이 완전히 없어져야 조림이 잘 돼요. 그래야 볶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게 은근 밥도둑이라 가지고. 예. 다시마의 건꼴뚜기의 입안에 감칠맛이 폭발해요. 그래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볶음을 할 거예요. 꼴뚜기 반찬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자, 식용유에 네. 들기름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거에다가 얘를 볶아요. 한 번 더 물기 빼고. 싸고. 네. 그래야 요게 고소하게 잘 스며들어요. 네. 짜는 건 진짜 꼭 짜서 물기를 최대한 좀 그래야 제거해주는 게 꼬들꼬들해져요. 소리 들리시죠? 네. 짝짜짝짜짝짝 소리 들리잖아요. 이걸 이제 볶아주세요. 아우, 저 그냥 달달달달 볶아서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이제 볶아주세요. 꼴뚜기는 지금 참... 보이시면 네. 다시마에서 네, 수분이 그러네요. 내리면서 점액질이 쫙쫙 올라오잖아요. 네. 요걸 그대로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요. 이제 조림물을 넣을 거예요. 네. 그래야 요 안에서 들어오는 맛이 훨씬 더 잘 우러나요. 네. 여기에다 이제 간장, 그다음에 설탕 넣고요. 그다음에 맛술 넣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까지 다 넣어요. 네.
그리고 다진 파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국간장 안 들어가나요? 네, 이번에는 국간장 안 들어가요. 볶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졸이면서 이제 볶을 거예요. 자, 졸이면서 이제 볶게 되면 그 맛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기 있구나. 이렇게 볶아져요. 이렇게. 수분이 다 없어졌네. 네, 수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볶아지거든요. 냄새 왔다. 향 왔다. 향 왔다. 요 때까지 요거를 이제 졸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에다가 아유 졸이는데 요거 국물이 정말 감칠맛 나서 요거 맛있겠다. 뭘 좀 섞을 게 없을까? 제가 제주도 가니까요. 제주도에 백태가 많이 있어요. 하얀 콩. 네. 그렇죠? 그 하얀 콩을 물에 불렸다가 엿다가 넣고 같이 졸이시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어요. 맛있겠다. 우리 왜 제주도 가서 먹다 보면은 하얀 콩 자반으로 콩장 나오잖아요. 네. 그게 여기에 들어가요. 아. 이렇게 해서 맛이 나도록 이렇게 졸여주세요. 얼마나 좀 시간은 걸릴까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수분이 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볶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 볶으면 이게 딱 수분이 없어지면서 아주 쫀득쫀득해져요. 자, 그럼 쫀득쫀득해졌어요, 여기가. 그쵸? 봐봐요. 쫀득쫀득해졌죠? 자, 그랬으면 여기에는 통깨를 넣는 게 아니라 요걸 넣어주세요. 깻가루. 깻가루. 그래야 훨씬 더 맛이 있겠죠?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 와, 진짜 감칠맛 대잔치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마는 다시마대로 맛있고 그다음에 꼴뚜기는 꼴뚜기대로 맛있겠죠. 네. 요거를 제가 좀 떠드려 볼게요. 어우, 맛있겠다. 이렇게. 이게 은근히 오징어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요. 다시마 건꼴뚜기 볶음.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백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가끔가다 땅콩도 넣어요. 땅콩도 넣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잡숴 보세요. 다시마 건 꼴뚜기 향 좋아요. 네, 다시마랑 꼴뚜기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밥하고 같이 맛있다. 먹어야지. 맛있죠? 다시마를 가지고 꼴뚜기를 싸서. 인정. 와, 그냥 맛있다. 다시마는 그러니까 살짝 데치는 거예요, 그죠? 네, 요 다시마를 살짝만 데쳐야. 먹으니까. 아, 그럼요. 살짝만 데쳐야 나중에 또 생수 한 컵을 넣고 우리가 또 다시 졸여지니까 다시마는 되도록이면 아주 살짝만 데쳐주셔야 돼요. 다시마 식감이 식감이 엄청 너무- 쫄깃쫄깃하고 다시마 식감도 부드럽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보통 다시마는 국물만 내고 버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꼴뚜기 또는 백태 또는 뭐 아몬드, 땅콩 이런 거랑 같이 졸여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게 고기 먹을 때 떡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떡 삼겹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꿀뚜기에다 다시마를 싸니까 다시마 식감이 쫀득쫀득해서 진짜 맛있는데요? 꼴뚜기 식감도 좋아요. 그렇죠. 꼴뚜기 식감도 좋죠. 이거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김 가지고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다시마가 김이요? 매력 있네요. 김도 아주 맛있는데 그 두터운 돌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많이 만드셔서 잡수시죠. 꼴뚜기는 근데 정말 귀엽게 생겼는데. 귀여운데 맛있네요. 맛도 엄청나잖아요. 야,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맛있는 걸 무슨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 어물준 자랑이죠 이제. 어물준 자랑은 꼴뚜기가 한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맛있는 꼴뚜기와 또 양미리 한번 네. 먹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는요, 아주 흔한 재료로 아주 색다르게 만드는 반찬 2가지가 있습니다. 흔한 재료가 뭔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근데 반찬은 진짜 해놓고 두고두고 먹으니까 그럼요. 선생님 나오셔서 반찬 해주시면 사람들 반응이 좋아요. 뜨거워요. 네, 네. 반찬만 해야 돼. 부자된 것 같잖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이보은의 사계식탁도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어제 전국에 내리던 눈비는 서서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기압골이 대부분 빠져나갈 텐데요. 다만 영동과 제주에는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과 비의 양입니다. 제주에는 최대 60mm, 동해안에도 많게는 30mm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에는 최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폭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동하실 때도 운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내렸던 눈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또 중부지방에는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에도 영상권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0도, 대전 8도, 대구는 9도 예상되고요. 눈비가 내리면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이 될 텐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눈비가 제법 온 터라 거리 이 도로가 좀 미끌미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해요. 네. 특히 뭐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 많다고 하니까요. 오늘 뭐 자동차 운전하실 때나 혹은 그냥 다니실 때도 네, 언굿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다니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